2015년 봄, 충남 계룡시의 한 빈집이 철거되고 있었다. 포클레인이 뒷마당 장독대를 드러내던 중 콘크리트 아래에서 검은 비닐에 쌓인 사람의 뼈가 발견됐다. DNA 감정 결과 유골의 주인은 20년 전 가출했다고 알려졌던 이 집의 며느리였다. 1995년 10월 카이스트 교수의 며느리 박지수 씨는 시집살이에 지쳐 가출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시댁가족은 한결같이 같은 말을 했고 경찰 수사는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았다. 그런데 가출했다던 그 며느리는 단 한 발자국도 그 집을 떠나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장독대 바로 아래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20년 그 긴 세월 동안 시어머니는 장독대 위에서 해마다 된장을 뒤집고 고추장을 썰고 간장을 걸렀다. 발밑, 뼈가 된 며느리가 누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명문학자 가문이 감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카이스트 교수인 시아버지, 냉담했던 남편, 그리고 20년간 침묵을 지킨 시어머니. 이 세 사람은 각각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가출이라는 한마디 뒤에 가려져 있던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1995년 10월 17일, 화요일이었다.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 들판 사이로 난 좁은 시멘트 길을 따라 올라가면 얕은 언덕 위에 제법 번듯한 2층짜리 양옥 한 채가 서 있었다. 80년대 초에 지어진 이 집의 주인은 최정호 교수.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화학공학과에 재직 중인 학자였다. 대전에서 차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최 교수의 집은 꽤 눈에 띄는 편이었다. 마을 어귀의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들 사이에서 2층짜리 붉은 벽돌 양옥은 그 자체로 이 집 주인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다. 마당이 넓었다. 감나무 두 그루가 10월의 가을 햇살에 붉게 물들어 있었고 마당 안쪽 담장을 따라서는 텃밭이 반듯하게 가꾸어져 있었다. 그리고 마당 한편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는 장독대가 놓여 있었다. 크고 작은 항아리 12개가 가지런히 줄을 맞추고 있었다.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막장까지. 이 장독대를 관리하는 사람은 최 교수의 아내, 즉 이 집의 안주인 윤명숙 여사였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윤 여사의 장맛은 소문나 있었다. 매년 정월이면 콩을 삶아 메주를 띄우고 2월이면 장을 담갔다. 여름이면 햇살 좋은 날을 골라 된장을 뒤집고 고추장을 햇볕에 말렸다. 사시사철 그 장독대 앞을 떠나는 법이 없었다. 동네 할머니들이 장맛 비결을 물으면 윤 여사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비결이 어디 있어요? 정성이지. 정성. 매일 들여다보고 매일 손봐줘야 해요. 이 집에는 네 식구가 살고 있었다. 가장인 최정호 교수. 그의 나이 58살로 화학공학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진 학자였다. 교수 생활 20년 넘게 연구과제를 끊이지 않고 따내는 실력파였고 대외적으로는 점잖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통했다. 안주인 윤명숙 여사는 당시 56살 전형적인 충청도 시골 출신의 여인이었다. 학력은 높지 않았지만 살림 솜씨와 부지런함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다만 며느리에 대해서만큼은 유달리 엄격한 시어머니였다. 외아들 최재영, 30살 아버지가 재직 중인 카이스트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이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연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 박지수, 당시 28살이었다. 박지수는 서울 토박이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 대학까지 서울에서 마쳤다. 전공은 화학이었다. 졸업 후 대전의 한 화학업체 연구실에 취직했고 거기서 최재영을 만났다. 최재영은 아버지의 연구실에 찾아온 산학협력 관계자를 통해 박지수를 소개받았다고 한다. 두 사람의 교제는 순탄했고 만난 지 1년 만인 1992년에 혼인했다.
결혼식은 대전의 한 예식장에서 올렸다. 박지수의 어머니 김순덕 여사는 서울에서 내려와 딸의 혼사를 지켜보았다. 사위의 아버지가 카이스트 교수라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고 한다. 딸이 좋은 집안에 시집간다고 여겼으니까. 결혼은 나무랄 데 없이 순탄해 보였다. 박지수는 회사를 계속 다녔고 주말이면 시부모를 모시고 살림을 챙겼다. 성실하고 영리한 며느리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집살이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윤명숙의 기준은 높았다. 아침 6시면 시부모의 밥상이 차려져 있어야 했고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와 집안 정리를 도맡아야 했다. 주말이면 장독대 손질에 마당 쓸기, 텃밭 가꾸기까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젊은 직장 여성에게 시골 종갓집 같은 살림살이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물론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박지수는 원래 꿋꿋한 성격이었으니까.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아이였다.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처음에는 넌지시 던지는 말이었지만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재영이는 외아들이야. 대를 이어야지. 대를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윤명숙은 며느리를 향해 대놓고 한숨을 쉬었다. 아들 하나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람?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말을 서슴지 않았다. 박지수는 묵묵히 참았다.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쓰렸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남편 최재영은 어땠을까? 아내의 편을 들어 주었을까? 아니다. 최재영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연구실로 출근하고 늦은 밤에 돌아오기를 반복할 뿐이었다. 아내에게 무관심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외면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1995년 10월 17일. 그날도 박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보냈다. 6시에 일어나 시부모 아침상을 차렸고 7시에 집을 나섰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회사까지는 마을 앞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1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였다. 버스 안에서 박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10월에 논산 들판은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고 아침 햇살이 들판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을 테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박지수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다. 회사에 도착한 박지수는 오전 내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눈에 띄게 불안해 보이거나 심하게 우울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동료들은 훗날 기억했다. 다만 점심시간이었다. 회사 구내식당. 박지수는 평소 가까이 지내던 선배 동료 이미영 씨와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미영 씨는 박지수보다 3살 위의 직장 선배로 둘은 같은 연구팀에서 3년째 함께 일하고 있었다. 밥을 먹다 말고 박지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언니, 나 조만간 큰 결심을 할 것 같아. 이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큰 결심? 무슨? 그때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때 내 편 좀 들어줘. 이미영이 다시 물었지만 박지수는 그저 괜찮다는 듯 웃기만 했다. 평소에도 자기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긴 했지만 그날따라 그 웃음이 유독 쓸쓸해 보였다고 이미영은 훗날 기억했다. 큰 결심이라는 그 말이 무엇을 뜻했는지 이미영이 알게 된 것은 20년이나 지난 뒤의 일이었다. 오후 6시경 박지수는 퇴근했다. 영구동 현관을 나선 박지수는 곧장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회사 건물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걸어갔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 수화기를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건물 외부에 설치된 CCTV에 그 모습이 찍혀 있었다.
다만 90년대 중반의 CCTV는 화질이 좋지 않았다. 박지수가 수화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은 확인되었으나 전화번호나 통화 상대방은 알 수 없었다. 통화 시간은 대략 3분에서 4분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통화를 마친 박지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전화부스를 나왔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갔다. CCTV에 찍힌 박지수의 마지막 모습. 10월의 저녁 햇살을 등지고 정류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이었다. 진한 남색 재킷의 검은 서류 가방을 오른손에 들고 있었다. 그것이 세상이 박지수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다. 다음 날 10월 18일 아침, 박지수는 출근하지 않았다. 오전 9시가 넘자 연구팀에서 이상하게 여겼다. 박지수는 지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팀장이 자택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시어머니 윤명숙이었다. 윤명숙의 목소리는 담담했다고 한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며느리가 어젯밤에 짐 싸서 나갔어요. 시집살이가 힘들다면서요. 친정으로 간다고 했는데 아마 서울로 갔을 거예요. 팀장은 일단 전화를 끊었지만 찜찜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점심때 이미영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미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전날 박지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큰 결심이라더니 정말 집을 나간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진 걸까? 그날 저녁, 남편 최재영이 논산군 두마면 관할 파출소를 찾았다. 가출인 신고서를 접수하러 온 것이었다. 최재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가 어젯밤 10시쯤 가방을 챙겨 나갔다고, 시집살이에 지쳤다며 친정으로 간다고 했다고. 접수를 받은 이강호 순경은 훗날 이렇게 기억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점이 없었어요. 말도 조리 있게 했고 인상도 나쁘지 않았지요.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이 순경이 말한 이상했다는 것은 최재영의 감정이었다. 보통 아내가 사라졌다고 신고하러 온 남편들은 어떻게든 불안한 기색이 있거든요. 초조하거나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거나.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 감정이 없는 것 같았어요. 마치 회사에서 서류 한 장 접수하듯이 아주 사무적이었지요. 가출인 신고서의 날짜는 1995년 10월 18일. 이것이 박지수의 실종을 공식적으로 알린 최초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이 신고서에 적힌 남편의 이름 석자, 최재영. 20년 뒤, 그 이름 옆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서류가 붙게 된다. 하지만 그건 아직 한참 먼 훗날의 이야기다. 1995년 10월, 그 가을밤 박지수가 정말로 그 집 현관문을 열고 나갔는지, 아니면 한 발자국도 그 집을 떠나지 못한 것인지, 그 진실은 이 집 뒷마당 장독대 아래 차가운 흙 속에 고스란히 묻혀 있었다. 아직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다. 가출인 신고서는 관할 파출소에서 대전지 방경찰청 형사과로 넘어갔다. 90년대 중반, 가출인 신고는 사실 경찰에서 그리 무겁게 다루는 사안이 아니었다. 성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집을 나간 것이라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지수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친정어머니가 딸이 친정에 온 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고, 회사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사라졌으니까? 사건을 넘겨받은 사람은 조영석 경감이었다. 당시 45, 대전지 방경찰청 형사과에서 15년 넘게 몸담은 베테랑 형사였다.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굵었지만 수사를 할 때는 의외로 꼼꼼하고 조용한 편이었다. 후배 형사들 사이에서는 조 경감이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갸웃거리면 뭔가 냄새를 맡은 거다라는 말이 있었다. 조 경감은 파출소에서 넘어온 서류를 훑어본 뒤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1995년 10월 20일, 후배 형사 한 명을 데리고 논산군 두마면의 최정호 교수 자택을 찾아갔다.
10월 하순의 시골길은 고요했다. 수확을 마친 논바닥에 집이 널려 있었고 까치떼가 이따금 날아올랐다. 언덕 위에 있는 최 교수의 양옥집은 멀리서 봐도 반듯한 모습이었다. 대문은 열려 있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오른편으로 장독대가 눈에 들어왔고 감나무에서 까치가 울었다. 평화로운 시골집의 풍경 그 자체였다. 조 경감이 먼저 살펴본 것은 박지수가 쓰던 방이었다. 2층 안쪽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부부가 함께 쓰는 안방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이불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화장대 위도 깨끗이 닦여 있었다. 조 경감이 장롱을 열어보았다. 여자 옷이 몇 벌 걸려 있었는데 빈 옷걸이가 몇 개 보였다. 화장대 서랍에는 기초 화장품 몇 가지가 남아 있었지만 자주 쓰는 물건은 빠져 있는 듯했다. 여행용 가방도 한 개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랍 안쪽에서 여권이 나왔다. 박지수 명의의 여권. 유효 기간이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었다. 조 경감은 여권을 들여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가출을 한 사람이 옷가지와 화장품은 챙기면서 여권은 놔두고 갔다? 해외로 나갈 생각은 없었다는 뜻일 수도 있고 급하게 나가느라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지. 그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2층 서재에서 최정호 교수가 조 경감을 맞았다. 서재는 넓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 영문 학술 서적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창가에 놓인 큰 책상 위에는 논문 뭉치와 두꺼운 학술지가 쌓여 있었다. 책상 한쪽에는 액자에 담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최 교수 부부와 아들 최재영, 그리고 며느리 박지수까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최정호 교수는 58살답게 꼿꼿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은퇴 안경 너머로 조 경감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분했다. 카이스트 교수라는 직함에 걸맞게 말투는 논리적이었고 감정의 동요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며느리가 적응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최 교수는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말했다. 서울 출신이라 시골 생활이 맞지 않았던 거지요. 아내하고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게 가출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조 경감이 물었다. 교수님께서는 그날 밤 며느리가 나가는 걸 직접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2층 서재에서 논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중에 와서 며느리가 나갔다고 알려주더군요. 며느리 분이 평소에 가출을 암시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최 교수는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힘들어하는 기색은 있었지요. 목소리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일정했다. 마치 학교 발표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듯 한마디 한마디를 골라서 말하는 느낌이었다. 시어머니 윤명숙은 1층 거실에서 조 경감을 만났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깨끗한 한복 저고리를 입은 모습이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조 경감에게 먼저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내놓았다. 10월 17일 밤이었어요. 윤명숙은 보리차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10시쯤이었을 거예요. 며느리가 안방에서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길래 내가 어디 가느냐고 물었지요. 며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 친정으로 간다고 했어요. 내가 이 밤중에 어딜 가느냐, 내일 아침에 가더라도 가라고 말렸는데 안 듣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가 버렸어요. 말리셨는데 그냥 가버렸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마음을 이미 굳힌 것 같았어요. 윤명숙의 목소리에는 서운함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슬퍼하는 기색도 그렇다고 무덤덤한 것도 아니었다. 며느리가 떠난 것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듯한 태도, 시어머니로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는 듯한 분위기였다.
남편 최재영도 같은 날 조사를 받았다. 조 경감이 물었다. 10월 17일 밤 어디에 있었느냐? 최재영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날 밤 카이스트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박사과정 실험이 늦어져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지요. 돌아와 보니 아내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아내분이 가출할 거라는 짐작은 하고 계셨습니까? 힘들어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갈 줄은 몰랐지요. 아내분이 사라졌는데 많이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최재영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본인이 결정한 일이니까요. 친정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 경감은 고개를 살짝 갸웃거렸다. 최재영의 말에는 빈틈이 없었다. 하나하나 논리적이었고 앞뒤가 맞았다. 하지만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 사람의 말에서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다. 불안도, 분노도, 슬픔도.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태도였다. 조 경감의 눈이 가늘어졌다. 하지만 느낌만으로 사람을 의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최재영의 알리바이는 확인되었다. 카이스트 대학원 연구동의 출입 기록을 조회한 결과 최재영은 그날 오후 2시에 연구실에 들어간 뒤 밤 10시 45분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었다. 시댁에서 연구실까지 차로 30여 분 거리, 11시 넘어 귀가했다는 진술과 시간이 들어맞았다. 조 경감이 다음으로 연락한 곳은 서울이었다. 박지수의 친정. 서울 성북구에 사는 어머니 김순덕 여사. 전화기 너머로 김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진이가 여기 온 적 없어요. 연락도 없었고요. 혹시 따님이 평소에 시집살이가 힘들다거나 집을 나가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힘들다는 얘기는 했지요. 시어머니가 너무 엄하다고, 아이로 잔소리가 심하다고. 하지만 그 아이가 한마디 말도 없이 가출할 아이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김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한테 전화 한 통 없이 사라질 아이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한테는 꼭 연락하는 아이였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형사님, 제발 좀 찾아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 경감은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고 한다. 시댁 식구들은 가출이라 하고 친정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고 한다. 진실은 둘 중 하나인데 어느 쪽이 맞는 건지 그때까지는 알 수가 없었다. 친정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수사는 계속되었다. 조 경감은 박지수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다. 먼저 은행 계좌를 조회했다. 박지수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는 230만원 남짓이 들어 있었는데 10월 17일 이후 단 한 건이 거래도 없었다. 입금도, 출금도, 이체도 없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상한 점이었다. 가출을 결심하고 집을 나간 사람이라면 현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밥을 사 먹든 돈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박지수는 230만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다음으로 무선호출기, 삐삐를 확인했다. 90년대 중반에는 휴대전화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던 때였다. 박지수는 직장에서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무선호출기를 가지고 다녔다. 호출기 수신 기록을 통신사에 요청한 결과 10월 17일 저녁 이후로는 어떤 수신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호출기에 번호를 남긴 사람도 없었고 박지수가 어딘가에서 호출기로 연락을 받은 흔적도 없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상한 점이었다. 세 번째로 시외버스 터미널과 대전역 주변을 수소문했다. 논산에서 서울로 가려면 논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를 타거나
대전역에서 기차를 타는 방법이 있었다. 두 곳 모두 확인했으나 박지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터미널과 역에 설치된 CCTV에서도 박지수의 모습은 잡히지 않았다. 정리하면 이렇다. 10월 17일 밤 이후 박지수는 돈을 한 푼도 꺼내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으며 어떤 교통수단도 이용하지 않았다.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이라고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흔적을 지울 수 있을까? 조 경감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반대로 흔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지는 못했다. 결정적인 문제는 시댁가족의 진술이었다. 세 사람의 말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시어머니 윤명숙은 밤 10시쯤 가방을 들고 나갔다고 했고, 시아버지 최정호 교수는 2층 서재에서 논문을 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올라와서 며느리가 나갔다고 알려주었다고 했으며, 남편 최재영은 연구실에서 늦게 귀가했더니 아내가 이미 떠난 뒤였다고 했다. 시간, 상황, 세부 묘사까지 서로의 진술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엇갈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보통 여러 사람의 진술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정말로 사실을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전에 이야기를 맞춰 놓았거나. 조 경감도 이 점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진술이 일치한다는 것만으로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었다. 집안에서 폭행이나 다툼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마당이나 주변에서 수상한 점도 눈에 띄지 않았다. 뒷마당의 장독대도 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을 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그 아래 콘크리트 바닥을 유심히 들여다볼 이유는 그때로서는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 의심은 있었지만 증거가 따라와 주지 않았다. 1996년 3월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실종 신고 이후 5달 가까이 전국 수배를 유지했으나 박지수의 흔적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서류상으로는 가출인 상태로 분류되었다. 사건이 아니라 단순 가출로 처리된 것이다. 조 경감은 종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마지막 장에 짤막한 메모 한 줄을 남겼다. 손글씨로 적은 짧은 문장이었다. 시댁 가족 진술 일관됨. 다만 남편 최재영의 태도가 다소 냉담, 아내 실종에 대한 감정적 반응 부족. 공식적인 수사 의견이 아니었다. 보고서 본문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마지막 페이지에 연필로 끄적인 메모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한 줄, 베테랑 형사가 스무해 전에 남긴 이 짧은 직감이 20년 뒤 다른 형사의 눈에 다시 띄게 된다. 그리고 그때는 이 메모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하지만 그건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다. 수사가 중단된 뒤에도 박지수를 잊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어머니 김순덕 여사였다. 김 여사는 그의 62살이었다. 서울 성북구의 작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은 박지수가 대학에 다닐 때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 수진이가 유일한 혈육이었다. 수사 중단 통보를 받은 날, 김 여사는 대전 경찰서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한다.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서서 다시 서울행 기차를 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해 가을에 다시 대전을 찾았다. 경찰서 형사가 문을 두드리고 담당 형사를 만나 우리 딸 좀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그 다음 해에도 왔다. 그 다음 해에도. 해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와 경찰서를 찾아가 같은 말을 했다. 우리 수진이 못 찾았습니까? 담당자는 해마다 바뀌었다. 조 경감은 몇 년 뒤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후임 형사도 바뀌고 또 바뀌었다. 새로 부임한 형사에게 선임이 귀띔했다. 저 할머니 또 오셨어. 매년 딸이 95년에 가출 신고된 건데
단서가 하나도 없어서 어쩔 수가 없거든. 새 담당 형사는 김 여사를 만나 안타깝지만 새로운 단서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알겠다고 하고 일어서서 문을 나갔다. 그리고 이듬해 같은 시기에 다시 찾아왔다. 어떤 해에는 장마가 쏟아지는 날이었고 어떤 해에는 한여름 떼약볕이었다. 그래도 김 여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김 여사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허리도 조금씩 굽어갔다. 경찰서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해마다 느려졌다. 그래도 돌아가는 기차에서 김 여사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다고 한다. 창가 자리.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들판과 산과 마을을 바라보면서 혹시 그 어딘가에 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딸을 찾겠다는 어머니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그 세월 동안 박지수가 사라진 그 집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이 흘러갔다. 최정호 교수는 여전히 카이스트에 출근했고 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며 학회에 참석했다. 아들 최재영은 박사학위를 마치고 서울의 한 연구기관에 취직했다. 박지수가 사라진 지 1년여 만인 1996년 말 최재영은 새로운 여자와 재혼했다. 그리고 시어머니 윤명숙은 변함없이 장독대를 돌보았다. 봄이면 장을 담그고 여름이면 된장을 뒤집고 가을이면 고추장을 썰고 겨울이면 항아리 뚜껑을 잘 덮어두었다. 며느리가 사라진 뒤에도 그 장독대 앞에서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장독대 아래 콘크리트 바닥 위로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햇살이 내리쬐고 비가 쏟아지고 눈이 쌓이고 다시 햇살이 내리쬐었다. 그 아래에 무엇이 묻혀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장독대 위에서는 해마다 장이 익어갔지만 그 아래에서는 진실이 차가운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그 진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그 집이 철거되던 2015년 봄의 일이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박지수가 사라진 그 마을,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 이곳은 이제 충남 계룡시 두마면이라는 새 이름을 갖고 있었다. 2003년에 논산시에서 분리되어 계룡시로 승격된 것이다. 계룡시는 계룡대가 있는 군사도시로 알려져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시 외곽 지역의 택지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두마면 일대도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 오래된 주택들이 하나둘 철거되고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와 신축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언덕 위의 그 양옥집, 최정호 교수의 자택도 철거 대상이었다. 이 집의 주인 최정호 교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2012년 지병인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5, 카이스트에서 정년 퇴임한 뒤에도 논문을 쓰고 학회에 참석하던 학자였는데 말년에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다고 한다. 최 교수가 세상을 떠난 뒤 안주인 윤명숙은 혼자서 그 큰 집을 지키기 어려웠다. 70이 넘은 나이에 건강도 여의치 않았다. 결국 대전 서구의 한 요양병원에 들어갔다. 아들 최재영은 이미 10여 년 전에 서울로 이사한 뒤였다. 박지수가 사라진 이듬해 재혼한 뒤 서울의 한 연구기관에 취직했고 그 뒤로는 논산집에 거의 내려오지 않았다. 어쩌다 명절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다고 한다. 사람이 떠난 집은 빠르게 늙어갔다. 마당에 감나무 두 그루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아무도 손질하지 않아 가지가 제멋대로 뻗어 있었다. 텃밭은 잡초로 뒤덮였고 2층 양옥의 붉은 벽돌에는 이끼가 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장독대. 윤명숙이 수십 년간 정성을 들이던 그 장독대도 주인을 잃었다. 항아리 뚜껑에 낙엽이 쌓이고 먼지가 내려앉았다. 된장도, 간장도, 고추장도 이미 오래전에 상해버렸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나 있던 윤 여사의 장마. 그 장맛의 비결이 정성이라 했던 그 장독대가 이제는 빈 항아리만 덩그러니 남은 채 햇볕을 받고 있었다. 빈집의 대문에는 시 당국에서 붙인 철거 예정 안내문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2015년 4월 14일 화요일이었다. 날씨가 맑았다. 4월 중순의 햇살이 제법 따스해진 봄날이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있었고 마을 길가에는 벚꽃잎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다. 이날 오전 철거업체 작업반이 최 교수 자택에 들어왔다. 포클레인 한 대와 인부 5명으로 이루어진 작업반이었다. 이 마을에서 세 번째로 철거하는 집이었다. 작업반에게는 익숙한 일과였다. 오전 중에 건물 내부 잔물 정리를 끝냈고 오후부터 외부 구조물 철거에 들어갔다. 뒷마당 쪽은 작업반장 김동수 씨가 직접 지휘를 맡았다. 김동수 씨, 당시 52살, 철거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 작업반장이었다. 말수가 적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현장 경험이 워낙 풍부해서 어떤 집이든 구조를 한번 보면 철거 순서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사람이었다. 뒷마당에 들어선 김 씨는 먼저 장독대부터 정리하기로 했다. 빈 항아리 12개를 하나씩 옮기고 장독대의 기단을 걷어내야 했다. 기단이란 장독대 바닥에 깔아 놓은 돌이나 콘크리트 받침을 말한다. 인부 2명이 항아리를 옮기기 시작했다. 항아리는 비어 있었지만 크기가 커서 2사람이 양쪽에서 들어야 했다. 하나, 둘, 셋. 항아리가 마당 한쪽으로 옮겨질 때마다 장독대 바닥이 드러났다. 그때 김동수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뭔가 이상했다. 장독대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니 주변 땅과 뭔가가 달랐다. 마당의 나머지 부분은 그냥 흙바닥이었다. 오래된 시골집이 다 그렇듯 단단하게 다져진 매늘기였다. 그런데 장독대가 놓여있던 자리만 콘크리트가 유난히 두껍게 깔려 있었던 것이다. 김동수 씨가 훗날 이렇게 증언했다. 처음에는 그냥 바닥 공사를 튼튼하게 한 건가 싶었어요. 장독대가 무거우니까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좀 달랐어요. 김 씨가 눈여겨본 것은 콘크리트의 색깔이었다. 윗부분 콘크리트랑 아랫부분 콘크리트 색이 달랐어요. 윗부분은 좀 새하얗고 아랫부분은 누렇고 낡은 색이었지요. 위에 나중에 한 번 더 친 거예요. 20년 넘게 철거 현장을 다닌 사람의 눈은 정확했다. 콘크리트를 2차례에 걸쳐 시공한 흔적이었다. 처음에 바닥을 깔고 나중에 다시 한 겹을 더 얹은 것이다. 게다가 두께가 너무 두꺼웠어요. 장독대 바닥치고는요. 보통은 10cm면 충분한데 여기는 20cm가 넘어 보였거든요. 김 씨는 일단 포클레인을 불러 콘크리트를 깨기로 했다. 어차피 철거 과정에서 다 드러내야 하는 것이었으니까. 포클레인의 집게발이 콘크리트 표면을 내리찍었다. 갈라진 틈 사이로 먼지가 피어올랐다. 1번, 2번, 3번 두꺼운 콘크리트가 덩어리째 떨어져 나왔다. 그 아래에는 흙이 있었다. 검은 빛이 도는 습한 흙이었다. 오랫동안 콘크리트에 덮여 햇볕을 보지 못한 땅이었다. 포클레인이 흙을 한 삽 퍼올렸을 때 김 씨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다. 검은색 비닐이었다. 흙 속의 검은 비닐로 쌓인 커다란 물체가 묻혀 있었다. 가로로 길쭉한 형태였는데 크기가 사람 하나가 누울 만한 정도였다. 잠깐 멈춰 김 씨가 포클레인 기사에게 소리쳤다. 기계가 멈추자 현장이 조용해졌다. 김 씨가 장갑 낀 손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비닐 표면이 조금씩 드러났다. 이중으로 감싸져 있었고 군데군데 찢어진 부분이 있었다. 찢어진 틈으로 안쪽이 살짝 보였다. 김 씨가 비닐의 한쪽 끝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그 순간 김 씨의 손이 멈추었다. 사람의 뼈였다. 김 씨가 뒤로 물러섰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다들 도구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요. 인부들이 모두 작업을 멈췄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방금까지 평범한 철거 현장이었던 곳이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되어 버린 것이다. 김 씨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계룡시 두마면인데요. 철거 작업 중인데 땅속에서 사람 뼈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15분 남짓 걸렸다. 계룡경찰서 소속 순찰차가 먼저 도착했고 곧이어 형사과 차량이 뒤따랐다. 현장은 즉시 통제되었다. 노란 폴리스 라인이 뒷마당을 둘러쌌고 인부들은 마당 밖으로 빠져나왔다. 오후 늦게 대전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이 도착했다. 감정관이 유골 주변의 흙을 부두로 조심스럽게 걷어내기 시작했다. 마치 고고학 발굴 현장처럼 한 뼘 한 뼘 천천히 파내려갔다. 해가 기울면서 작업등이 켜졌다. 하얀 불빛 아래 유골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났다. 성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였다. 매장 깊이는 지표면에서 약 1m. 몸을 웅크린 자세로 묻혀 있었다. 비닐 안에는 뼈와 함께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다. 낡은 금반지 하나, 안쪽에 무언가 글씨가 새겨져 있었으나 부식이 심해 육안으로는 판독이 어려웠다. 그리고 옷 조각. 20년 세월에 썩어서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지만 섬유의 색이 진한 남색이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진한 남색. 박지수가 마지막으로 찍힌 CCTV 영상에서 입고 있던 재킷의 색과 같았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었다.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였다. 이 유골이 누구의 것인가? DNA 감정에 들어갔다. 유골에서 치아와 대퇴골 일부를 채취하여 국과수로 보냈다. DNA를 추출하고 경찰의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하는 작업이었다. 이 과정에 2주가 걸렸다. 20년이나 묻혀 있었던 유골에서 DNA를 추출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2015년 4월 28일 감정 결과가 나왔다. 충남경찰청 형사과로 한 장의 팩스가 도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감정서였다. 유골에서 추출한 DNA가 1995년의 가출인으로 수배된 박지수의 생체 정보와 일치한다는 내용이었다. 박지수, 28살 시집살이에 지쳐 가출했다던 그 며느리. 친정으로 갔다고 시댁 식구들이 한결같이 말했던 그 며느리. 20년 동안 어디 있느냐고 해마다 대전 경찰서를 찾아와 물었던 어머니의 딸, 그 사람이 단 한 발자국도 이 집을 벗어나지 못한 채 뒷마당 장독대 바로 아래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시어머니가 20년간 된장을 뒤집고 고추장을 썰고 간장을 걸렀던 바로 그 장독대 아래에.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날 오후였다. 충남경찰청 담당 형사가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순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여사는 그의 71살이었다. 김순덕 여사님이십니까?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입니다. 김 여사는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늘 그래왔듯이 21번 고르고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대었을 것이다. 20회 동안 매년 찾아가 딸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던 경찰서. 그곳에서 전화가 왔으니 혹시 이번에는 무언가 소식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따님 박지수 씨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조심스러웠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고르는 듯한 어투였다. 계룡시 두마면에 있는 최정호 교수 자택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뒷마당 장독대 아래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DNA 감정 결과 이 유골이 따님 박지수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오퍽 하는 소리가 났다. 김순덕 여사가 전화기를 붙든 채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것이었다. 인근에 사는 이웃이 달려와 김 여사를 부축했다. 구급차가 출동했고 김 여사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충격으로 인한 실신이었다. 의식을 되찾기까지 1시간 남짓 걸렸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김 여사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다. 쓰러지기 전에 이미 울었던 것이다.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김 여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간호사도 형사도 참아 듣기 힘든 것이었다. 그놈의 장독대 밑에 우리 수진이가 있었다니? 김 여사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다. 20해를 찾아 헤맨 딸이 거기 있었어. 71살 어머니의 흐느낌은 오래 계속되었다고 한다. 20해 동안 해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가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라고 호소했던 어머니? 그 딸이 시댁 장독대 아래 차가운 콘크리트와 흙 속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을 20년 동안 친정으로 갔다는 거짓말 한마디에 살아있는 줄로만 알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 어쩌면 김 여사는 딸이 죽었다는 사실보다도 딸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 가출했다고, 친정으로 갔다고 시댁 식구들이 둘러댄 그 말을 믿지 않고 20년을 찾아다녔는데 딸은 그 집 마당에, 그것도 시어머니가 날마다 드나들던 장독대 바로 아래에 있었으니까? 사건은 즉시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이관되었다. 단순 유골 발견이 아니었다. 20년 전 가출인으로 처리된 사람의 유골이 시댁 뒷마당에서 콘크리트로 덮인 채 발견된 것이다. 누군가 이 사람을 죽이고 묻고 감추었다는 뜻이었다. 20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의 문이 다시 열리려 하고 있었다. 장독대 위에서 해마다 장이 익어가는 동안 그 아래에서 20년을 기다려온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사람은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강민석 경위였다. 당시 43, 경찰에 몸담은 지 20년, 그중 강력계에서만 15년을 보낸 형사였다. 살인, 강도, 성폭력.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일들을 다루는 부서에서 단단해진 사람이었다. 강경희는 키가 크지 않았지만 체격이 다부졌고 눈매가 날카로웠다. 평소에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수사에 들어가면 개처럼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이 있었다. 선배 형사들은 민석이는 한번 잡으면 절대 안 놓는다고 했다. 5월 2일 강경희는 출근하자마자 사건 기록을 받아들었다. 계룡시 두마면 유골 발견 사건, DNA 감정 결과 1995년 가출인 박지수로 확인, 쌓인 미상, 타살 가능성 수사 의뢰. 서류의 양은 많지 않았다. 20년 전 사건이었으니까. 당시 수사 기록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야 했다. 강경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20년 전 수사 기록을 찾는 것이었다. 충남경찰청 지하 기록 보관소. 형광등 불빛이 희미한 좁은 공간에 낡은 철제 서가가 줄지어 서 있었다. 90년대 중반의 사건 기록은 서가 안쪽, 먼지가 수북이 쌓인 구석에 있었다. 종이 서류 시대의 기록이었으니 컴퓨터에는 남아있지 않은 것들이었다. 강경희가 서류함을 하나씩 뒤졌다. 1995년 하반기 가출인 기록, 그 안에서 박지수의 이름이 적힌 서류철을 찾아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모서리가 접힌 서류. 20년이라는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기록이었다. 강경희는 사무실로 돌아와 서류철을 펼쳤다. 가출인 신고서, 시댁 가족 조사 기록, 계좌 조회 결과, CCTV 확인 결과.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나갔다. 당시 담당이었던 조영석 경감의 수사는 나무랄 데가 없었다. 확인할 것은 다 확인했고 조사할 사람은 다 조사했다.
다만 결론을 낼 증거가 없었을 뿐이었다. 서류철의 마지막 장, 종결 보고서였다. 강경희가 보고서 본문을 다 읽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여백에 적힌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연필로 쓴 짧은 메모였다. 글씨가 약간 흐려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다. 시댁 가족 진술 일관됨. 다만 남편 최재영의 태도가 다소 냉담, 아내 실종에 대한 감정적 반응 부족. 강경희의 손이 멈추었다. 이 메모를 쓴 사람은 조영석 경감이었다. 20년 전 베테랑 형사가 수사를 종결하면서도 끝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던 것이다. 공식 보고서에 쓸 수는 없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찜찜한 무언가. 그래서 여백에 연필로 한 줄을 남긴 것이다. 남편의 태도가 냉담했다. 감정적 반응이 부족했다. 강경희는 그 메모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20년 전 조 경감의 직감은 무언가를 포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증거가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수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지만 형사로서의 감은 이 사람이 수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달랐다. 20년 전에는 없던 것이 지금은 있었으니까. 유골. 장독대 아래에서 나온 며느리의 유골. 이것이야말로 20년 전 조 경감에게 없었던 결정적인 증거의 시작이었다. 강경희는 서류철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조 경감님, 이제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재수사는 세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유골의 정밀 감정이었다. DNA 감정으로 신원은 확인되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다. 사인, 즉 죽음의 원인이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병사인가? 사고사인가? 아니면 타살인가? 강경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골의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뼈의 상태, 손상 흔적, 골절 여부를 밀리미터 단위로 분석해달라고. 2주 후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핵심 소견은 이것이었다. 유골의 목뼈 부위, 그 중에서도 제3경추와 제4경추 사이에서 골절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 경추, 즉 목뼈는 머리를 지탱하는 뼈이다. 이 부위가 골절되었다는 것은 목에 매우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뜻이다.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기기는 어려운 위치의 손상이었다. 국과수 감정관의 의견은 이러했다. 해당 골절 소견은 외부에서 목을 강하게 조르는 행위, 즉 교살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살. 누군가가 박지수의 목을 졸라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다. 자연사나 사고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손상이었다. 박지수는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 강경희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었다. 살인 사건이었다. 두 번째 수사 가닥은 관계자 재조사였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 박지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었다. 강경희는 박지수의 직장 동료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가장 찾고 싶은 사람은 이미영이었다. 박지수가 실종 당일 점심에 함께 밥을 먹으며 큰 결심을 할 것 같다고 말했던 그 선배 동료. 이미영의 행방을 찾는데 며칠이 걸렸다. 박지수가 다니던 회사는 2000년대 초반에 다른 업체에 합병되었고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진 뒤였다. 강경희는 합병된 회사의 인사 기록을 뒤지고 동창의 명부를 확인하고 전화를 수십 통 돌린 끝에 이미영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이미영은 여전히 대전에 살고 있었다. 유성구의 한 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51살이었다. 강경희가 연구소 근처 커피숍에서 이미영을 만났다. 이미영은 강경희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한다. 경찰이 박지수 건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장독대 아래에서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알고 있었다. 20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게 있어요. 이미영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지수씨가 실종되기 한 달 전쯤이었어요. 9월 중순이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퇴근 후 회사 앞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수씨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이미영이 그날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했다. 언니, 나 이혼하려고. 깜짝 놀랐지요. 지수씨가 시집살이 힘들다는 얘기는 간간히 했지만 이혼까지 꺼낼 줄은 몰랐거든요. 강경희가 물었다. 이혼 사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했어요. 이미영의 표정이 굳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아버지가 그걸 알면서도 남편 편을 든다는 거예요.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막는다고요. 시아버지가 이혼을 반대한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지수씨가 그러더라고요. 집안 체면이다. 카이스트 교수 집안에서 이혼이 나면 안 된다고 그런다고. 이미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그때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하고요. 지수씨가 한참 망설이더니 그러더라고요. 시아버지한테 약점이 하나 잡혔다. 그걸로 이혼에 동의하게 만들 생각이더라고요. 약점이요? 네, 그 이상은 말 안 했어요. 언니한테까지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만 했지요. 이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한 달 뒤에 지수씨가 사라졌고 시댁에서 가출이라고 하니까 저도 설마 했지요. 그 큰 결심이라는 게 가출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집을 뛰쳐나간 거라고. 그런데 가출이 아니었잖아요. 그 아이가 장독대 아래에 있었잖아요. 이미영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그때 제가 경찰에 알렸어야 했어요. 지수씨가 시아버지 약점을 잡았다는 말, 이혼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말, 그걸 진작 알렸더라면. 강경희는 이미영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고 한다. 2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형사도 사람인지라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강경희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지수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다. 이혼을 원했다. 시아버지가 막았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약점을 알게 되었다. 그 약점을 가지고 이혼에 동의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시아버지 최정호 교수의 약점이란 무엇이었을까? 강경희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수사의 방향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다. 세 번째 수사 가닥. 최재영의 과거 행적 추적이었다. 강경희는 최재영이 1995년 당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캐기 시작했다. 카이스트 대학원 기록, 당시 연구실 동료들의 증언, 논산과 대전 일대의 주민등록 이동 기록.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재영은 1995년 당시 같은 대학원 후배 여성과 내연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 여성은 최재영보다 3살 아래의 석사 과정 학생이었다. 같은 연구실 소속이었고 최재영의 실험을 보조하는 역할이었다. 당시 연구실 동료였던 한 사람이 증언했다. 둘 사이가 그렇다는 건 연구실에서 다 아는 비밀이었어요. 재영이 형이 결혼한 사람이니까 다들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둘이 같이 늦게까지 남아있거나 학교 밖에서 함께 있는 걸 본 사람이 여럿 있었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었다. 최재영은 박지수가 실종된 지 불과 1년여 뒤인 1996년 12월 바로 그 여성과 재혼한 것이었다. 강경희가 혼인 기록을 확인한 순간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고 한다. 아내가 사라졌다. 경찰 수사가 중단되었다. 그리고 1년 뒤
사귀고 있던 여자와 재혼했다. 한번 생각해보라. 아내가 갑자기 사라진 남편이라면 보통은 어떤 마음이겠는가? 아내가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왜 연락이 안 되는지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겠는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최재영은 아내가 사라진 지 1년 만에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빠른 전개였다. 물론 이것만으로 범죄를 입증할 수는 없었다. 외도를 했다고, 빨리 재혼했다고, 그것이 곧살인의 증거가 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다. 남편의 외도, 시아버지의 이혼 반대, 며느리가 잡은 시아버지의 약점, 실종 직후 감정 반응이 없던 남편, 1년 만에 재혼, 그리고 장독대 아래에서 나온 유골의 경추 골절. 각각은 정황일 뿐이었지만 이것들이 한 줄로 이어지면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졌다. 강경희는 이제 직접 확인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최재영 본인을 만나야 했다. 2015년 5월 20일, 강경희는 서울에 거주 중인 최재영에게 출석 요구를 보냈다. 최재영은 당시 50살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재혼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직업은 민간 연구기관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사회적으로는 안정된 중년 남성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출석 요구를 받은 최재영은 이틀 뒤인 5월 23일 충남경찰청에 출석했다. 강경희는 조사실에서 최재영을 맞았다. 20해 전 30살이었던 청년은 50살의 중년이 되어 있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제법 섞여 있었고 이마에 잔주름이 깊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며칠 잠을 못 잔 사람 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태도는 달랐다.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입은 단단하게 다물고 있었다. 의자에 앉은 자세도 꼿꼿했다.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 강경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최재영 씨, 1995년 10월 17일 밤에 대해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날 밤 어디에 계셨습니까? 최재영은 20년 전과 똑같은 대답을 했다. 그날 밤 저는 카이스트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실험이 늦어져서 밤 11시가 넘어 귀가했고요. 돌아와 보니 아내가 떠난 뒤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마치 외워둔 대사를 읊듯이 막힘없이 매끄러운 진술이었다. 이미 다 진술한 내용입니다. 20년 전에요. 강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두를 생각이 없었다. 이 사람은 20년 동안 이 대답을 준비해 왔을 테니까?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안 되었다. 강경희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한 장 꺼냈다. 국과수 감정서였다. 최재영 씨, 장독대 아래에서 발견된 박지수 씨의 유골을 정밀 감정한 결과 목뼈에서 골절 흔적이 나왔습니다. 최재영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다. 제3경추와 제4경추 사이의 골절입니다. 국과수 소견은 외부에서 목을 강하게 조르는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경희가 감정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박지수 씨는 가출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죽은 겁니다. 최재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선이 테이블 위의 감정서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정면을 향했다. 강경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박지수 씨의 직장 동료 이미영 씨를 만났습니다. 이미영 씨에 따르면 박지수 씨는 실종 한 달 전에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최재영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찔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였다고 합니다. 같은 연구실 후배 여성이었지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이혼을 강하게 반대했다고도 했습니다. 강경희는 최재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최재영 씨, 1995년
당시 같은 카이스트 연구실 석사 과정 학생과 내연 관계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재영의 목이 꿈쩍했다. 침을 삼킨 것이다. 그리고 박지수 씨가 실종된 지 1년 뒤인 1996년 12월, 바로 그 여성과 재혼하셨더군요. 강경희가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혼인신고서 사본이었다. 아내가 사라진 지 1년 만에 사귀고 있던 여성과 재혼하신 겁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강경희는 서두르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조용히 기다렸다. 경추 골절, 동료의 증언, 외도, 시아버지의 이혼 반대, 1년 만에 재혼. 이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그러나 빈틈없이 제시한 것이다. 최재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꼿꼿했던 어깨가 조금씩 처지기 시작했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최재영이 입을 열었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최재영은 그 한마디를 끝으로 입을 다물었다.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변호사가 도착한 이후에도 최재영은 더 이상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다. 강경희는 최재영을 돌려보내야 했다. 아직 체포영장을 청구할 만큼의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니까. 정황은 충분히 의심스러웠지만 정황만으로는 사람을 가둘 수 없었다. 최재영이 조사실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강경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지만 이 사람의 입에서 직접 진실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년 동안 지켜온 침묵을 형사 앞에서 쉽게 깨뜨릴 사람은 아니야.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했다. 강경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시어머니 윤명숙. 20년 전 그 밤, 며느리가 나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봤다고 진술한 사람. 그리고 그 뒤로 20년 동안 며느리가 묻혀있는 장독대 위에서 장을 담가온 사람. 이 사람이라면 혹시? 최재영이 입을 닫았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묵비권을 행사한 뒤 조사실 문을 나선 이후로 일체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추가 출석 요구에도 변호사를 통해 거부 의사를 전해왔다. 강경희는 예상한 일이었다. 20년 동안 비밀을 지켜온 사람이 형사 앞에서 쉽게 무너질 리 없었다. 직접적인 물증, 즉 이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을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부족했다. 하지만 강경희에게는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 윤명숙. 20년 전 그 밤, 며느리가 현관을 나서는 것을 마지막으로 봤다고 진술한 사람. 그 뒤로 20년 동안 장독대 위에서 장을 담가온 사람. 그리고 지금은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해 가고 있는 사람. 2015년 6월 3일, 강경희는 대전 서구에 있는 늘푸른 요양병원을 찾았다. 늘푸른 요양병원은 대전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건물 앞에 잘 가꾸어진 화단이 있었고 뒤편으로는 작은 산책로가 나 있었다. 입원 환자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자였다. 안내 데스크에서 면회를 요청하자 담당 간호사가 설명해 주었다. 윤명숙 환자분은 3층 303호실에 계세요. 2013년에 입원하셨고 경도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대화는 가능합니까? 일상적인 대화는 큰 문제 없으세요? 오늘 뭘 드셨는지, 어제 누가 왔는지 같은 최근 일은 잘 기억 못하시지만요. 옛날 이야기는 오히려 잘하시는 편이에요. 고향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같은 거요. 간호사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가끔 밤에 잠꼬대를 하시거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강경희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아둔 채 3층으로 올라갔다. 303호실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있었다. 창가에 놓인 침대 옆 의자에 윤명숙이 앉아 있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병원 뒤편 산책로의 은행나무가 초여름 햇볕에 싱그러운 초록빛이었는데 윤명숙의 눈이 그 나무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너머를 보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었다. 하얀 머리칼이 귀 뒤로 곱게 넘겨져 있었고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다.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었다. 평생 장독대를 돌보고 밭을 가꾸고 살림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다. 20해 전 넓은 마당에서 장독대를 돌보며 동네 할머니들에게 장맛 비결을 이야기하던 그 시어머니. 단정한 한복 저고리를 입고 조 경감 앞에서 또렷하게 진술하던 그 사람. 지금은 요양병원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76살의 노인이 되어 있었다. 강경희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윤명숙 어르신이시지요. 윤명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흐릿한 눈으로 강경희를 올려다보았다. 누구시오? 저는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강민석 경이라고 합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윤명숙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경희는 맞은편 보호자용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윤명숙과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는 자리였다. 정면으로 마주 앉지 않은 것은 의도적이었다. 조사실이 아니라 병실이었고 용의자가 아니라 76의 노인이었으니까?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뜻이었다. 강경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명숙도 마찬가지였다. 병실 안에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한참 뒤 강경희가 입을 열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어머님. 윤명숙이 고개를 살짝 돌렸다. 장독대 아래에서 지수씨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윤명숙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놀라는 기색은 아니었다. 눈이 커지거나 숨을 들이쉬거나 부인하려는 반응이 없었다. 마치 언젠가 이 말을 듣게 될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윤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소리 없이 주름진 눈가를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경희는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병실 안에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 창밖에서 새소리. 그 사이를 윤명숙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채우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1분이었을 수도 있고 5분이었을 수도 있다. 윤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아이한테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졌다. 20해를 그렇게 차가운 땅속에 혼자 두었으니. 강경희는 조용히 녹음기를 켰다. 윤명숙은 창밖을 바라본 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치 오랜 세월 짊어지고 살아온 짐을 하나씩 내려놓듯 느리지만 또렷하게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눈물을 닦으면서 20년간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가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사건의 뿌리는 박지수의 실종보다 몇 달 앞서 시작되었다. 1995년 여름이었다. 윤명숙의 진술에 따르면 그해 7월 어느 날 박지수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평소와 달리 안방 문을 걸어 잠갔다고 한다. 저녁도 먹지 않았다. 윤명숙이 문을 두드렸으나 박지수는 몸이 안 좋다는 말만 하고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 지수 얼굴을 보니까 밤새 울었더라고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박지수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그 무렵이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정확한 경위는 윤명숙도 모른다고 했다.
다만 그때부터 박지수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한다. 평소에는 시어머니 말에 고분고분했던 며느리가 점점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어졌다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고개 숙이고 참기만 하던 아이가 무언가 결심한 사람 눈빛이었지요. 박지수는 시아버지 최정호 교수를 찾아갔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학자이자 가장인 시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해 주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최정호 교수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영감이 뭐라고 했냐면? 윤명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남자가 한두 번 실수할 수 있다. 집안일을 밖에 알리지 말고 참아라 했어요. 며느리의 호소를 무시한 것이다. 오히려 아들 편을 든 것이다. 카이스트 교수 집안에서 이런 일이 알려지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박지수는 크게 실망했다. 시아버지에게 기대를 걸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을 것이다. 그때부터 박지수는 이혼을 본격적으로 결심했다. 그런데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지수가 뜻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윤명숙의 진술은 이러했다. 지수 씨가 이혼 서류 같은 걸 준비한다면서 재영이 방 책장에서 서류를 뒤지고 있었나 봐요. 재산 관련 서류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박지수가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한 것은 시아버지 최정호 교수의 개인 장부였다. 최정호 교수는 카이스트에서 다수의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 연구과제에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구비가 따라붙는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큰 돈이었다. 그 장부에는 최 교수가 수년간 연구과제비의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해온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다. 가족 생활비, 자녀 학비, 그리고 부동산 투자까지. 국가 연구비를 개인 주머니에 넣은 것이다. 지수 씨가 그 장부를 보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점잖은 학자인데 뒤로는 나랏돈을 빼돌리고 있었으니까? 박지수는 이 장부를 가지고 시아버지를 다시 찾아갔다. 하지만 협박을 하러 간 것은 아니었다. 박지수가 시아버지에게 한 말은 이것이었다. 아버님, 이혼에 동의해주세요. 조용히 헤어지면 아버님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로서는 최선의 타협안이었다. 시아버지의 비밀을 지켜주는 대신 이혼에 동의해달라는 것이었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오직 이혼뿐이었다. 하지만 최정호 교수에게 그 말은 다르게 들렸다. 영감이 그날 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윤명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년이 나를 협박한다. 내 일을 알아냈다. 이걸 밖에 알리면 나는 끝장이다라고요. 최정호 교수에게 연구비 유용 사실의 폭로는 단순한 체면 문제가 아니었다. 교수직 파면, 학자로서의 명성 실추, 형사 처벌 가능성, 그리고 가문의 몰락. 평생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었다. 박지수는 비밀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최 교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위협이었던 것이다. 그 위협을 없애는 방법. 최정호 교수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1995년 10월 17일, 그날 밤의 이야기다. 윤명숙이 가장 힘겹게, 그러나 가장 또렷하게 진술한 부분이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지수 씨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영감이 1층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2층 서재에만 있던 최정호 교수가 그날따라 1층 거실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소파에 앉아서 안경을 벗고 이마를 짚고 있었다고 했다. 윤명숙은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박지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지수야, 잠깐 앉아라. 최정호 교수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차분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영구비 장부 이야기가 나왔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지수 목소리도, 영감 목소리도. 윤명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멈추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지수씨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저는 그냥 조용히 이혼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님 일은 정말로 아무한테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영감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를 내가 어떻게 믿느냐? 코. 말다툼은 점점 격렬해졌다. 최정호 교수의 목소리는 거의 고함에 가까웠고 박지수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수씨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동의 안 해주시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변호사한테 상담받으러 가겠습니다라고요. 변호사. 그 단어가 최정호 교수의 뇌리를 때렸을 것이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재산 분할 과정에서 영구비 유용 내역이 드러날 수 있었다. 박지수가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서류가 법정에 나오면 끝이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윤명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뚝 끊겼어요. 둘 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부엌에서 나가봤지요. 윤명숙이 부엌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을 때 박지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윤명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영감이 그 앞에 서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두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최정호 교수가 격분한 나머지 며느리의 목을 졸랐던 것이다. 박지수는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윤명숙은 그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영감, 이게 무슨 짓이요? 지수야, 지수야. 하고 지수를 흔들어 봤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최정호 교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두 손을 떨면서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2층으로 올라갔다. 서재에서 무언가를 하더니 다시 내려와서 윤명숙에게 말했다. 재영이한테 전화했다. 곧 온다. 최정호 교수가 아들 최재영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다. 연구실에 있던 최재영에게 큰일 났다. 빨리 집에 와라고 했다. 연구실 출입 기록에 따르면 최재영이 카이스트 연구동을 나선 시각은 밤 10시 45분이었다. 평소에도 그 시간쯤 퇴근하곤 했기 때문에 출입 기록만으로는 이상한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20년 전 수사에서 최재영의 알리바이가 성립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30여 분 뒤 최재영이 집에 도착했다. 재영이가 거실에 들어서는데 윤명숙이 눈을 감았다. 지수씨가 바닥에 누워있는 걸 보고 한참을 말을 못하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벽에 기대서 있었어요. 아내의 시신 앞에서 최재영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때 최정호 교수가 아들에게 말했다. 재영아, 경찰에 알리면 안 된다. 아버지가 살인자가 되면 너도 끝이다. 이 집안이 끝이다. 최재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편에 선 것이었다. 그날 밤, 부자는 뒷마당으로 나갔다. 장독대 옆을 팠다. 삽두 자루로 최 교수와 최재영이 번갈아 가며 팠다. 깊이 1m 남짓,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구덩이를 파는 데에 두어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박지수의 시신을 검은 비닐에 싸서 구덩이에 내려놓았다. 그 위에 흙을 덮고 다시 그 위에 시멘트를 개어 콘크리트를 부었다. 재영이가 시멘트를 개고 영감이 부었어요. 윤명숙은 마당 한쪽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있었지요. 콘크리트가 마르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최정호 교수가 윤명숙에게 말했다. 장독대를 다시 올려놓아라.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장을 담가라. 윤명숙은 남편의 지시대로 했다. 항아리를 하나씩 옮겨 새로 부은 콘크리트 위에 올려놓았다. 된장, 간장, 고추장, 막장. 12개의 항아리가 박지수의 무덤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 그리고 세 사람은 이야기를 맞추었다. 며느리가 밤에 가방을 싸서 나갔다. 시집살이에 지쳐 친정으로 간다고 했다. 남편은 연구실에 있어서 몰랐다. 완벽하게 짜맞춰진 거짓말이었다. 세 사람의 진술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일치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박지수의 옷가지와 여행 가방은 최재영이 며칠 뒤에 처리했다고 한다. 가출을 위장하기 위해 옷 몇 벌과 화장품, 가방 하나를 빼돌려서 없앤 것이다. 마치 박지수가 짐을 싸서 나간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그 뒤로 20년이 흘렀다. 윤명숙은 남편의 지시대로 살았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장독대를 돌보았다. 봄이면 장을 담그고 여름이면 된장을 뒤집었다. 가을이면 고추장을 썰고 겨울이면 항아리 뚜껑을 잘 덮어두었다. 동네 할머니들이 장마들 칭찬하면 윤명숙은 예전처럼 정성이지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정성을 들일 때마다 발밑 콘크리트 아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윤명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장독대에 갈 때마다 지수한테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항아리 뚜껑을 열 때마다, 된장을 뒤집을 때마다, 고추장을 썰 때마다 그 아래에 며느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20년을 살아온 것이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고 한다. 새벽에 몰래 일어나 마당에 나가 장독대 앞에 쪼그려 앉아 혼자 울었다고. 영감이 살아있을 때는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영감이 입 열면 우리 다 죽는다고 했으니까요. 재영이도 마찬가지였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2012년 이후에도 윤명숙은 입을 열지 못했다. 습관이 된 침묵이었을 수도 있고 아들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윤명숙을 갉아먹고 있었다. 요양병원에 들어온 뒤로 간호사들이 증언한 것처럼 밤마다 잠꼬대로 미안하다를 되는 것이 그 증거였다. 윤명숙의 진술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창밖에 은행나무에 노을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병실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윤명숙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영감은 죽었고 이제 나도 오래 못 살아. 그 전에 지수한테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지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윤명숙이 이어갔다. 20회를 그렇게 묻어두고 입 다물고 산 죄를 어떻게 갚겠어요? 갚을 수 없지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말해야지요. 지수한테 그거라도 해줘야지요. 강경희는 녹음기를 끄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76 노인의 고백. 20년간 장독대 아래에 묻어둔 비밀. 그것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다. 강경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명숙은 대답 대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은행나무 뒤로 넘어가고 있었다. 20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침묵이 그날 그 병실에서 마침내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진 침묵 위로 박지수의 진실이 마침내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윤명숙의 고백이 끝난 뒤 강민석 경위는 요양병원을 나서며 후배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장 청구 준비해라. 최재영, 사채연 닉, 범인은 닉, 증거인멸.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20년 동안 콘크리트와 장독대 아래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진실을 법 앞에 세우는 일이었다. 하지만 강경위는 서두르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76살, 경도 치매 환자의 진술. 변호인 측에서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충분했다. 기억이 왜곡된 것 아니냐? 치매 환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반론이 나올 것은 뻔했다. 윤명숙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필요했다. 강경위는 이미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씩 점검했다. 첫 번째, 유골의 경추 골절. 국과수 감정 결과 제3경추와 제4경추 사이의 골절은 외부에서 목을 강하게 조르는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었다. 윤명숙이 진술한 영감이 며느리 목을 졸랐다는 내용과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콘크리트 시료 분석. 장독대 아래에서 걷어낸 콘크리트 덩어리를 국과수에 보내 성분과 경화 시기를 분석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3주가 걸렸다. 2015년 6월 하순, 감정서가 도착했다. 콘크리트는 2차례에 걸쳐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층부의 콘크리트는 집이 지어진 80년대 초반의 것으로 추정되었고, 상층부의 콘크리트는 성분 분석 결과 1995년 가을경에 시공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 1995년 가을, 박지수가 사라진 바로 그 시기에 장독대 바닥에 콘크리트가 새로 더 씌워졌다는 뜻이었다. 철거 현장에서 작업반장 김동수 씨가 눈여겨보았던 그 이상한 점, 콘크리트 색깔이 위와 아래가 달랐다는 것, 나중에 더 친 것 같았다는 그 직감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세 번째 증거는 강경위의 끈질긴 발품에서 나왔다. 강경위는 최 교수 자택 인근의 오래된 상점들을 하나하나 돌아다녔다. 20년 전 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다닌 것이다. 두마면 마을 입구에 철물점이 하나 있었다. 금성철물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다.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었다. 주인은 박창식 씨, 당시 61살, 마을에서 4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해 온 사람이었다. 강경위가 찾아가 1995년 10월쯤 시멘트를 사간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씨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다. 2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냐고. 강경위는 최재영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1995년 당시의 사진이었다. 카이스트 대학원 졸업앨범에서 구한 사진이었다. 박 씨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1995년 10월 하순쯤 시멘트와 모래를 사간 적이 없습니까? 박 씨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10월 말이었을 거예요. 저녁 때 젊은 남자가 와서 시멘트 한 포대하고 모래를 샀어요. 왜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이 마을에서 시멘트 사가는 사람이야 있지만 보통은 낮에 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녁 어두워질 때 왔어요. 그리고 시멘트를 사면서 뭘 고치냐고 물었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돈만 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했지요. 이 사진 속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확실하다고는 못하겠어요. 20년 전이니까. 하지만 생김새가 비슷해요. 키도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 확정적인 증언은 아니었지만 정황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충분했다. 시멘트와 모래. 그것은 장독대 아래 콘크리트를 새로 더 씌우는 데 쓰인 재료였을 테니까? 증거가 갖추어졌다. 시어머니의 진술, 경추 골절 감정, 콘크리트 시공 시기 분석, 철물점 주인의 증언. 각각은 하나의 조각이었지만 이것들이 모이니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다. 1995년 10월 17일 밤 최정호 교수가 며느리 박지수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아들 최재영이 연구실에서 달려와 아버지와 함께 시신을 뒷마당에 매장했다. 장독대 아래에 묻고 콘크리트로 덮었다. 시어머니 윤명숙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20년간 침묵했다. 세 사람은 가출을 위장하기 위해 진술을 맞추었다. 2015년 7월 초, 강경위는 최재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 최재영은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이른 아침이었다. 강경위가 직접 서울까지 올라갔다.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것은 최재영의 재혼한 아내였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재영은 거실에 있었다.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최재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받아들였다. 충남경찰청으로 이송된 최재영은 첫 번째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조사에서도 최재영은 입을 열지 않았다. 강경위는 기다렸다. 조급해하지 않았다. 증거는 이미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으니까. 최재영이 말을 하든 하지 않든 재판은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강경위는 한 가지를 더했다. 세 번째 조사가 끝난 뒤 강경위가 최재영에게 말했다. 최재영 씨, 어머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최재영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님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 뒤에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장독대 아래에 어떻게 묻었는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최재영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경위가 잠시 뜸을 들였다. 지수한테 미안하다. 20해를 차가운 땅속에 혼자 두어서 미안하다고요. 최재영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점점 커졌다. 숙인 고개 아래로 무언가가 떨어졌다. 눈물이었다. 조사실 테이블 위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다. 20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감정이었다. 아내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하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사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냉담하기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것이다. 네 번째 조사, 2015년 7월 18일이었다. 최재영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갈라져 있었다. 큰일 났다. 빨리 와라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당황한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최재영은 천천히 그날 밤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연구실에서 달려갔다. 차를 몰고 30분쯤 걸렸을 거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최재영이 말을 멈추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지수가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오래 걸렸다. 아버지가 옆에 계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실수로 그렇게 됐다고 하셨어요.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강경위가 물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최재영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수 얼굴을 보는데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최재영의 입술이 떨렸다.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경찰에 알리면 안 된다. 아버지가 살인자가 되면 너도 끝이다. 이 집안이 끝이다. 아버지의 연구도 너의 장래도 다 끝이다라고. 최재영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저는 아버지 말씀을 따랐습니다. 최재영은 그 뒤의 일을 상세히 자백했다. 아버지와 함께 뒷마당에 구덩이를 판 일, 박지수의 시신을 비닐에 싸서 묻은 일,
그 위에 시멘트를 개어 콘크리트를 부은 일. 마을 철물점에서 저녁 무렵 시멘트와 모래를 사온 것이 자신이었다는 것까지. 시멘트가 마르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어머니한테 장독대를 다시 올려놓으라고 했다. 가출 위장 작업도 자백했다. 박지수가 쓰던 옷 몇 벌과 화장품 일부, 그리고 여행용 가방 하나를 골라 챙겼다고 한다. 마치 박지수가 직접 짐을 싸서 나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것들은 며칠 뒤 최재영이 차를 몰고 논산 쪽으로 내려가 금강 하류의 한적한 둔치에 버렸다고 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것들은 당연히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진술을 맞춘 과정도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주도하셨습니다. 10월 17일 밤 10시에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나갔다. 시집살이에 지쳐 친정으로 간다고 했다. 나는 연구실에 있었고 돌아와 보니 이미 떠난 뒤였다. 이렇게 말하자고 하셨지요. 세 사람의 진술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맞아떨어졌던 이유. 20년 전 조영석 경감이 수상하게 여기면서도 깨뜨리지 못했던 그 완벽한 일치. 그것은 사실을 말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사전에 철저하게 짜맞춘 거짓말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학자셨으니까요. 최재영이 쓰게 웃었다. 논문을 쓰듯이 빈틈없이 만드셨지요. 최재영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체은닉, 범인은닉, 증거인멸이었다. 박지수를 직접 살해한 사람은 시아버지 최정호 교수였다. 하지만 최정호 교수는 2012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사망한 사람에게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 법률 용어로 공소권 없음이었다. 살인범은 이미 죽었지만 그 범행을 은폐하고 시신을 매장하는데 직접 가담한 사람은 살아있었다. 최재영이었다. 아버지의 범행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신을 함께 묻고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 진술을 한 공범이었다. 시어머니 윤명숙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적용되었다.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20년간 은닉한 죄였다. 다만 고령과 치매라는 건강 상태,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백했다는 점이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8월 12일, 최재영은 구속 기소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앞에 취재진이 몰렸다. 카이스트 교수 며느리 장독대 매장 사건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20해 만에 밝혀진 진실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법정이 아니었다. 2015년 가을이었다. 박지수의 유골이 비로소 장독대 아래 차가운 땅을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경찰의 증거 보전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유골은 유족에게 인도되었다. 박지수의 어머니 김순덕 여사가 대전까지 내려와 딸의 유골함을 받았다. 71살의 김 여사는 흰 보자기에 쌓인 유골함을 두 팔로 안았다. 마치 갓난아이를 안듯 가슴에 꼭 껴안았다. 경찰서를 나서는 김 여사의 뒷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유골은 서울 근교의 한 납골당에 안치되었다. 안치식이 끝난 뒤 김순덕 여사가 딸의 영정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영정 속 박지수는 28살 때의 모습이었다. 짧은 단발머리에 단정한 얼굴, 살짝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김 여사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야 데려왔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미안하다. 늦어서 71살 어머니의 울음이 납골당 안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20해를 기다린 어머니? 해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가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라고 호소하던 어머니? 담당 형사가 바뀌어도 새로운 단서가 없다는 말을 들어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 그 발걸음이 마침내 멈추었다. 딸을 되찾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딸을 되찾을 수는 없었으니까. 다만 딸의 진실을 되찾았기 때문이었다.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그랬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20해 동안 가출이라는 거짓말 뒤에 가려져 있던 그 진실을 마침내 세상 밖으로 꺼냈기 때문이었다. 박지수는 28살에 세상을 떠났다. 시아버지의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했을 뿐이었다. 조용히 이혼하게 해달라고 했을 뿐이었다. 그것이 그녀의 죄였을까? 아니다. 그녀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다. 죄가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었다. 명문학자 가문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집착이 젊은 여성의 생명을 앗아갔다. 최정호 교수는 자신이 쌓아올린 지위와 명성, 그리고 감춰온 비리가 드러날 것이 두려웠다. 그 두려움이 순간의 분노와 만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다. 아들 최재영은 아내보다 아버지를 택했다. 가문의 체면을 택했다. 아내의 시신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삽을 들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았다. 시어머니 윤명숙은 20년 동안 장독대 위에서 장을 담갔다. 발밑에 며느리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된장을 뒤집고 고추장을 썰고 간장을 걸르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는 못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신도 요양병원 침대에 눕게 된 뒤에야 비로소 침묵을 깨뜨렸다. 세 사람의 침묵이 20년이라는 세월을 삼켰다. 그 20년 동안 장독대 위에서는 해마다 장이 익어갔다. 된장이 있고 간장이 있고 고추장이 익었다. 마을 사람들은 윤 여사의 장마들 칭찬했고 윤 여사는 정성이지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장독대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익지 않았다. 오직 진실만이 차가운 땅 속에서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진실은 묻어도 썩지 않는다. 콘크리트로 덮어도 장독대로 눌러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땅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파헤쳤다. 택지 개발이라는 우연, 포클레인의 집 개발, 작업 반장의 날카로운 눈, 그리고 20년을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발걸음. 이 모든 것이 모여 마침내 박지수를 차가운 땅 속에서 세상 밖으로 데려온 것이다. 박지수 씨, 28배 멈춰버린 삶, 이제 편히 쉬시기를.